기간에 대한 미스가 나다 보니까 중간에 가격을 다 올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전세 가격을. 그럼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자금 대출은 줄이고,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서울 하위 20%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을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4억 하게 되면은 요즘에 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금액이죠. 더군다나 평균 가격이 서울의 평균 가격이 4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 하위 20% 최하 분위의 20% 아파트 가격이 4억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실거주자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50% 대출이 한도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러면은 4억짜리 집을 살려도 2억 원은 최소한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 2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제 금액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자, 3억 이하 아파트가 지금 3.48%밖에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평균 4억이 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너무나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점점 더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서울에선 3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찾기도 어렵게 됐고 실제 저가 아파트가 3.48%밖에 되지 않고요. 강남이라든가 강동, 광진,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송파, 영등포, 용산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0%입니다. 한 개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3억 원 미만의 아파트가 이렇게 작은 것은 이번 6.17 대책 규제는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지만 금액 상관없이 그 전까지는 또 3억 또 미만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피해 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풍선이 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시면 서울 아파트 중간값 아래인 2분위, 하위 계층 20에서 40%가 평균 가격이 놀랍습니다.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 진짜 힘든 금액이거든요. 그죠? 불과 한 5, 6년 전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마포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이런 쪽의 가격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하위 20에서 40% 2분위, 하위 2분위가 평균 6억 5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6억 원대도 평균 아래인 싼 편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유동성이고 유동성 이거를 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또한 이게 또 큽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대책을 내놨지만 계속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잠깐의 시차를 두고 잠깐 주춤은 하죠. 대책 나왔으니까 이게 뭔 일이야?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다가 별거 아닌데? 이쪽 가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풍선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올려주는 효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특히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손해볼 일 없다는 인식 때문에 어떠한 제약 조건이 나더라도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많은 자금 갖고 사실 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는 부동산에 몰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지금 때문에 상가라든가 이런 어떤 상업용 시설들이 굉장히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한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아파트를 투자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인서울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있는 한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 심리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리 각종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계속 나오는데 중도금 먼저 갚았다 바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구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70%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40%밖에 못 받게 되니 나머지 30%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물론 중도금 대출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계약금 같은 경우가 분양 받으시면 알겠지만 1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 60%를 받습니다. 10%는 이제 자비로 마련을 하는 거고 중도금 같은 걸 보통 이걸 대출을 활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 같은 것도 뭐 준비를 하거나 만약에 돈이 없게 되면 이거를 이제 전세를 놓게 되면서 결국은 계약금만으로도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이거는 그냥 기존에 이 6.17 대책 나오기 전에 대출받은 것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나 이거를 지금 이분처럼 중도금을 빌렸다가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60%가 아니라 일부 갚고 40%만 빌린 꼴이 됐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추가 지정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추가적인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70%였기 때문에 60 받았다가 이자 부담 때문에 잠깐 상환했다가 다시 60% 받는 게 가능했죠. 그런데 다시 받으려다 보니까 이제 40%를 막혔습니다. 안 돼요. 이래 버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잠깐 있는 자금, 여유 자금 활용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은행 넣는 이자보다 대출 상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여기 갔다가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가 전체적인 비율로서는 많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냥 건수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대책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금융위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 비슷한 사례에서 추가 대출 허용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을 상환할 정도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데 추가로 당금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투기성을 의심했다. 이게 기사가 자극적으로 쓴 건지 실제 금융위 관계자가 이런 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사람들을 이 투기 세력 잡느라고 다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투기꾼이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이자 더 많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잠깐 갚았다가 다시 대출받는 것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투기꾼으로 의심한 다음에 구제를 안 해준다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는 것도 우리가 100명의 그 범죄자는 못 잡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 그 유죄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리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투기꾼 잡는 거 물론 중요한데 투기꾼 좀 놓치더라도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거나 정교하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정책이라는 게. 그러면 후속 조치로서 이런 것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진짜 금융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중도금을 상환하는 게 전부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환했다가 다시 빌리려고 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거를 추가로 당금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투기성을 의심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자, 전세 대란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계속 전세 대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가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뭐 예측을 했던 부분이죠. 그죠? 뭐 실입주 무조건 시키게끔 하고 갭 투자 다 막아버리고 뭔가 지금 그 어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도 줄여버리고 전세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세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는 대안이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것들인데 그러면은 제가 뭐 정부의 정책은 이반은 좋아요. 그 투기꾼 잡기 위해서 전세를 어쩔 수 없이 건드렸고 전세가가 상승할 걸 예상했다면 이 정책을 내놓은 시점에 임대차 3법도 같이 통과를 시키든지 뭔가 이렇게 기간에 대한 미스가 나다 보니까 중간에 가격을 다 올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전세 가격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김포 파주 같은 것들이 이번에 대책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풍선효과로 가격이 다 오른 다음에 이제 추가 지정한다는 거와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전세 가격 다 올려놓은 다음에 전세 안정화시키면은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충분히 상식선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거라면 임대차 3법을 빨리 진행하든 그게 늦어질 것 같으면은 이러한 대책을 조금 더 거기에 맞춰갖고 뒤로 딜레이 시키든 해서 이 어떤 기간에 대한 미스매치를 커버를 해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꼭 이렇게 빈틈이 생기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다음에 파주 김포가 이제 5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까? 정부가 풍선 효과가 뚜렷하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이번에 풍선 효과를 조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조장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정부가 어떻게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여기 빼놓고 전 지역 다 잡으면 일로 가란 얘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묶었냐면 뭐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못 묶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는 하면서도 그럼 법을 바꿔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행 공통 요건과 함께 선택 요건 중 한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공통 요건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뭐 1.3배를 초과해야 된다 뭐 등등이에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정량 요건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김포 파주가 어쩔 수 없이 빠진 건데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건 뻔히 이거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법을 수정해서라도 뭔가 해법을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지금 김포 파주가 안 올랐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다른 데는 올랐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고 그러면은 이제 파주 김포가 이제 조정 대상으로 묶이겠죠. 그 뜻은 뭡니까?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오른 다음에 묶는 거죠. 전세 가격도 전세금도 다 올라간 다음에 뭐 임대차 3법이니 뭐니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겁니다. 정부 정책이. 자, 그 다음에 집값보다 무서운 전세값 폭등 헬리오시티 2년인데 지금 금액이 정말 무섭습니다. 5억 8천이었는데 10억 7천만 원이래요. 이 전용 39제곱미터면요, 여러분도 한 11평 반, 12평이 채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금액이 이거예요. 그죠? 예.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고 있으니,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각종 실거주자가 집을 사지 못하게끔 대출을 다 막아놓으니까 전세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전세로 가자니 전세 공급은 전혀 안 늘어나고 오히려 있는 전세가 준택임대 사업자가 공급받은 것들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없어지면서 안 나게 만들고 재건축자들 실입주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식이니까 갭 투자들도 사실은 순기능에서는 전세를 많이 공급해줘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갭 투자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러저러한 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세 자금에 대해서 지금 원활하게 해주느냐, 오히려 줄이고 있죠. 그럼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자금 대출은 줄이고, 그러면 일반 서민분들은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제가 정부의 시그널은 정확한 생각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수준에 맞게 가라, 그 얘기 같아요. 수준에 맞게 가라. 응? 네 수준에 맞게끔 가라. 전세자금 대출 예좀 많이 받아서 좋은 집 들어가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돈에 적절히 맞춰서 가라,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엄청 뛰었다. 전세 가격이 뭐 전용 39, 59, 84 뭐든 다 올랐죠. 그리고 뭐 이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해 보시게 되면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되게 비싸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이 있는 분들은 상관없죠. 렌트 푸어 되는 겁니다. 집은 없지, 전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은 높지, 대출을 안 해주지,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집을 한 차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보험적 성격으로라도. 뭐 이런 사태에서 내 집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없으면 무조건 전세로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노동소득으로 전세 집주인한테 다 갖다 주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부천, 수원 8달구 용인 기흥구가 일산 아파트값 제쳤다. 일산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부천, 수원, 용인 쪽이 이제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투자적 관점을 고려하자면은 일산 가서 또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 서울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그 서울 근접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것들은요, 빨리 오르냐 늦게 오르냐, 네가 먼저 오를래 내가 먼저 오를래 차이지 안 오르는 상품은 거의 없어요. 완전 외곽에 있는 것들 뭐 나홀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의 통상적인 수준의 세대수의 아파트 같은 것들은 그냥 지하철 쪽에 올랐네, 우리 왜 안 오르지? 안 오르는 아파트인가?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걔네 오르고 나서 뒤늦게 오르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내가 먼저 오를 때도 있고 뭐 호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이쪽이 일산 아파트값 제쳤자 역으로 일로 가시면 또 돼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집이 없으신 분들은 한 채 정도는 마련해야 좀 마음이 편하지 않나? 예, 뭐 투기가 아니라 그냥 투자도 아니고 그냥 내 집 마련, 그냥 내 집 마련, 우리 가족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내 집 마련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